파크 팰리스 호텔 3층 라벤더 홀. 그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은 정해져 있었어요. 봄비가 내리는 4월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한 파크 팰리스는 대한민국에서 상견례 장소로 손꼽히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었어요. 로비 바닥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하나의 가격이 어지간한 직장인 연봉을 훌쩍 넘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잡은 것은 강도연의 어머니 박정란이었어요. 그녀가 직접 지정한 장소였습니다. 라벤더 홀 입구. 강문호와 박정란 부부. 박정란은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사흘 전 강남의 유명 헤어숍에서 손질한 것이었어요. 손목에 감긴 까르띠에 팔찌가 조명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앉아서 심사하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 자리. 최서영과 그녀의 아버지 최인철이 입구에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박정란의 눈이 움직였어요. 스캔이었습니다. 최인철의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다시 위로. 0.8초 만에 완료된 스캔이었어요. 낡은 남색 점퍼 소매 끝에 실밥이 희끗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면바지 무릎 부분에 옅은 구김이 있었어요. 발에 신긴 흰 운동화 밑창 왼쪽이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악교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박정란이 남편 강문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교환되었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 특유의 눈빛 하나로 나누는 대화였어요. 최인철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넘게 이런 눈길을 받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눈길이 어떤 온도인지,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오는지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으며 물 한 잔을 들었습니다. 딸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앉았어요. 아이보리 원피스에 베이지색 코트, 작은 진주 귀걸이. 일주일 전부터 이 자리를 위해 고르고 고른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얼마나 힘겹게 만들어진 것인지 이 방에서 알아채는 사람은 아버지 최인철 뿐이었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습니다. 메뉴가 골라졌고 음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의 첫 접시가 테이블에 내려앉기도 전에 박정란이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어요. 서연 씨가 얼마나 성실한 아이인지는 알아요. 도연이가 얼마나 아끼는지도 알고요. 박정란이 잠시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버님? 그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기묘하게 들렸는지. 서연은 손을 무릎 아래에서 꽉 쥐었어요. 강문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말리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분위기를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강도우는 창밖을 봤어요. 이수진은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전에도 작은 납품 쪽 일을 하셨다고 하고.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저희가 평소에 어울리는 분들의 수준이라든가 사교 환경이라든가 학벌도 그렇고 상업고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그게 뭐가 나쁜 건 아닌데 자라온 환경이 비슷해야 결혼 후에 충돌이 없거든요. 박정란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배려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더 날카롭게 찌르기 위해 조준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 옷차림으로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인지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최선이신 건지. 어느 쪽이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거든요.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격이. 수준이 맞아야 집안이 어울리는 거니까. 격. 그 단어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이 타는 것 같았어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눈꺼풀 안쪽이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정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 사진 봤을 때부터 걱정이 됐어요. 집안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저희랑 결이 다른 것 같아서요. 우리 도연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시잖아요. 조기 유학도 보내고 명문대 나오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서연 씨는 지방 국립대 출신이고 아버님은 박정란이 최인철을 위아래로 한 번 더 훑쳤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도 않았어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시선을 받습니다. 이러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인철의 낡은 점퍼를, 다른 운동화를,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모욕이었어요. 강도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박정란이 아들을 봤습니다. 당황이 아니라 섭섭함이었어요. 도연아,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결혼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서연이 아버지 앞에서 하실 말씀이에요? 아버님이 들으셔야 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예의야. 예의. 그 단어를 이 자리에서 박정란이 쓴다는 것이 최인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한 것이었어요. 이 남자는 방금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옷차림을 지적받았어요. 학력을 지적받았습니다. 직업을 지적받았어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물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박정란은 그것을 항복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것을 손등으로 닦으려 하는 순간 강문호가 가볍게 손을 들었어요. 오늘은 첫자리니까 밥부터 먹읍시다.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이 자리에서 나온 말들은 걷어들릴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코스 요리가 하나씩 놓였어요.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박정란만이 태연하게 포크를 들었어요. 마치 잠깐 날씨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최인철은 그 시간 내내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화장실 문 앞에 이르러서야 흔들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서연은 찬물을 손바닥에 가득 받아 얼굴에 갖다 댔어요.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어깨가 흔들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정란이 이러시잖아요 라고 말하던 순간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물잔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꼿꼿하고 말이 없는 등허리가 서연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이 자리에 데려온 것, 이 집안과의 결혼을 추진한 것, 아버지가 낡은 점퍼를 입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더 좋은 옷을 사달라고 했더라면, 이 자리를 거절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버지가 저런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최인철이 문 앞에 서서 딸을 봤어요. 서연은 급히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딸의 벌개진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최인철이 딸의 곁으로 다가섰어요. 세면대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이 거울 속에 서로를 봤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가까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따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를 추진해서 아버지가 저런 말 들으셨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단호했습니다. 의문이 아니라 부정이었어요. 아버지, 그 여자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나는 낡은 옷 입고 왔고, 지금 하는 일 없고, 상고 나왔어. 사실이야. 사실을 말한 건 틀린 게 아니라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어요. 최인철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차갑다고 표현했지만 냉담함이 아니었어요. 쇠가 달궈지기 직전에 가장 단단해지듯이 무언가가 그 눈 안에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외친철은 딸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장실을 나갔어요. 서연은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모르는 게 있어. 그 말이 귓속에 맴돌았어요.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그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상견례가 끝난 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이었습니다. 박정란이 남편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강문호와 박정란 둘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집안은 좀 아닌 것 같아. 문호 씨, 이제 끝난 자리야.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도연이가 그 여자 아버지 보고도 괜찮겠어? 그 점퍼에 그 운동화. 나중에 사돈이 되면 우리 지인들한테 소개도 못 시키겠네. 창피해서 강문호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박정란이 먼저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한테도 다시 한번 얘기해야겠어. 이건 아니다, 진짜로. 그 말은 주차장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상견례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박정란은 바빴어요. 강남의 사교 모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갤러리 모임, 독서 모임, 요가 클래스 뒤풀이, 골프 동반자 점심 박정란은 이것들 중 적어도 3개의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임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환되는 것 중 하나가 집안 이야기였습니다. 박정란이 자신의 골프 친구 유미양, 전정아와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의 일이었어요. 청담동의 유명 일식당. 세 여자가 코스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도연이 결혼 상대 있잖아. 상견례 했거든. 근데 상대 아버지가. 박정란이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었어요.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상견례 자리에 낡은 점퍼에 흰 운동화 신고 왔어. 완전 공사 현장 아저씨 차림으로. 파크팰리스에. 어머, 진짜요? 상업고 나왔고 지금은 일도 안 한대. 납품업인가 했다가 접었나 봐. 근데 도연이가 완전 눈이 멀었어.
그냥 자기 좋아하는 여자 아버지니까 다 괜찮다고. 어이가 없어서 유미양이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건 좀 아니다. 정란 씨 입장에서는 속 터지겠네. 도연이 그 좋은 스펙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요즘 젊은 애들이 부모 말을 들어야지. 에이, 됐어. 우리 얘기나 하자. 그 우리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테이블의 세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일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강남의 사교 모임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을 이야기가 진짜로 나가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한 달 뒤에야 알았어요. 회사 동료에게서였습니다. 우연히 겹치는 지인이 있었고 그 지인이 전해준 말이었어요. 시어머니 될 분이 주변에 아버님 이야기를 하고 다닌대.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정란의 공세는 사교 모임 험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상견례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저녁 서연의 핸드폰으로 박정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씨,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볼 수 있어요? 가까운 데서 차라도. 서연이 도연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나 보자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래? 나도 몰라. 그냥 가봐. 아마 결혼 준비 얘기일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자가 선의에서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결혼 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청담동의 한 카페, 박정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브랜드 재킷에 명품 백. 서연이 들어섰을 때 박정란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손짓으로. 왔어요? 앉아요. 서연이 앉았습니다. 음료가 나왔어요. 잠시 날씨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박정란이 본론을 꺼냈어요. 서연 씨, 나 원래 돌려 말하는 거 잘 못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서연이 잔을 내려놓으며 박정란을 봤습니다. 결혼 준비 얘기 전에 집에서는 예단이나 혼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서연이 잠시 멈췄어요. 저희는 아버지 혼자세요. 형편에 맞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편에 맞게? 박정란이 커피잔을 들었어요. 홀짝이며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는 아시죠? 내가 그 아이한테 드린 게 얼마인지. 유학 보내고 과외 학원에. 결혼식 규모도 우리 쪽 지인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하고. 근데 형편에 맞게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서연이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랑 수준이 맞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또 나왔습니다. 수준.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날카로운 단어. 서연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이 자리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요, 서연 씨. 아버님 직업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아버님 생활비라든가 혹시 도연이한테 기댈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 말에 서연의 눈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처음으로 시선이 박정란과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야 지금은 그렇죠. 근데 나중에 모르잖아요. 나이 드시면 아프시기도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제가 도연이 월급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게 생기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서연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결혼 전부터 아버지를 짐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인지. 어머니, 서연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걱정은 제가 할게요. 박정란이 잠시 서연을 봤어요. 그리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뭐,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 결혼은 현실이니까라는 말을 박정란은 몇 번이나 쓰는지. 서연은 그것이 이 여자의 방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쁜 말을 할 때마다 현실이라는 단어 뒤에 숨는 것이었어요. 카페를 나오는 길, 서연은 해가 많이 기울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끝났어? 어떠셨어, 어머니? 서연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괜찮아. 그 괜찮아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도연은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좋겠다고 서연은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강도연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혼수 목록을 보내셨는데. 서연이 받아봤어요. 목록이었습니다. 꽤 길었어요. 가구 브랜드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수입 소파 브랜드, 독일제 주방 가전, 특정 백화점 침구 세트, 그리고 맨 아래에 작게 적혀 있었어요. 혼수는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서연이 그 목록을 보며 잠시 계산했습니다. 대략 합산했을 때 어지간한 중소기업 직원의 3년치 연봉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도연아? 응. 아버지는 지금 수입이 없어. 이걸 다 맞추려면 내 통장을 다 털고도 모자라. 나도 알아. 미안해. 내가 미안할 게 아니잖아.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줄이자고. 말이 통할 것 같아?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란의 공세도 본격화되었어요. 웨딩홀 투어를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서연, 도연, 박정란 세 사람이 함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프리미엄 웨딩홀을 찾았어요. 담당 코디네이터가 예식 패키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이것저것 설명하다가 피로연 식사 패키지를 꺼냈어요. 1인당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A, B, C였습니다. 박정란이 망설임 없이 어를 가리켰어요. 이걸로 할게요. 코디네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200인 기준으로 총 비용이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신랑 측 하객 비율에 따라 분담이 조율됩니다. 원래 피로연 비용은 어떻게 나눠요? 보통 하객수 비율로 나누시거나 아니면 협의하셔서. 우리 쪽 하객이 더 많을 거니까 반반은 어렵고 신부 측에서 신부 하객 인원만큼 부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어요. 저희 하객이 한 50명 정도 예상되는데요. 50명이요? 박정란이 서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친척도 별로 없고 가까운 분들만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쪽은 1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해요. 코디네이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0대 50, 신랑 측 75%, 신부 측 25%, 6천만 원의 25%는 1,500만 원이었어요. 서연은 그 숫자를 들으며 속으로 숨을 골랐습니다.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것 말고도 혼수 목록이 있었습니다. 예단이 있었어요. 신혼집 보증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란이 덧붙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드레스는 서연 씨가 직접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 쪽 지인 중에 유명한 웨딩 스튜디오 원장 알아요. 거기서 맞추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거기가 좀 비싸요. 드레스 맞춤이. 하객들이 사진 보잖아요. 허름하게는 안 되니까. 허름하게. 서연은 그 단어를 들으며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웨딩홀에서 나오는 길, 도연이 서연의 귀에 작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좀 그래. 괜찮아.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쏟아야 나오는 것인지 도연은 반쯤 알고 반쯤 모르고 있었어요. 드레스 피팅이 있던 날, 박정란이 소개해준 웨딩 스튜디오였습니다. 청담동 골목 안에 있었어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럽고 안에 들어서면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1대1로 붙는 곳이었어요. 서연이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박정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원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구면이었습니다. 박정란이 서연을 소개했어요. 이쪽이 예비 며느리예요. 원장이 서연을 훑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재빠르고 전문적인 시선이었어요. 키가 아담하시네요. 드레스 라인 선택이 중요하겠어요. 박정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좀 날씬해 보이게. 사진 찍으면 더 도드라지니까. 서연이 조용히 웃었어요. 원장이 이런저런 드레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팅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드레스. 서연이 입고 나왔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깔끔하게 어울린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란이 말했어요. 좀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 하객들이 나름 눈이 있는 분들인데. 두 번째 드레스. 박정란이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이건 좀 싸 보여요. 원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지 원장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단골 손님 앞에서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세 번째 드레스. 서연이 입고 나왔습니다. 원장이 환하게 말했어요. 이게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얼굴도 살고 라인도 좋고. 박정란이 고개를 기울이며 서연을 봤습니다. 그래요? 나는 좀 모르겠네. 좀 투박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세련된 느낌이 없어. 서연이 거울을 봤어요. 드레스는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이 봐도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박정란의 말이 나오고 나면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3시간에 걸친 피팅이 끝났습니다. 드레스는 박정란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서연이 선택한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 박정란이 서연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수고했어요. 예쁘게 나올 거야. 그 손이 얼마나 가볍고 태연했는지,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한 줄도 모르는 것처럼. 서연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이 눈물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인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결혼 2달 전, 박정란이 예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도연과 함께 박정란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남구의 한 한식당. 박정란이 자리를 잡았어요. 강문호는 이날 바빠서 오지 않았습니다. 밥이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러다 박정란이 핸드백에서 메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단 얘기 좀 해요. 우리 시댁 친척분들이 있으시고 도연이 아버지 사업 관계분들도 계시니까 리스트를 정리해봤어요. 메모를 건네받은 서연이 읽었습니다. 예단 대상자와 각각의 품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한복, 이불, 고가의 생활용품들. 건네야 할 분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저희 쪽에서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원래 예단은 신부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나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3천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아버님이 지금 쉬고 계셔. 알아. 근데 예단은 예단이잖아. 형편껏 줄이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받는 분 입장에서.
나도 그분들 체면이 있으니까.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박정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론이 난 것처럼 이 자리에서 서연의 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관심 밖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혼자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모아놓은 돈, 거기서 결혼식 분담금, 예단, 혼수,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잔액이 마이너스였어요. 서연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11시였어요. 아버지, 응, 왜? 자야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최인철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서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아버지, 결혼 준비가 좀 버거워요. 얼마나? 많이요. 최인철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 다. 아버지 부담될까 봐요. 서연아. 예. 아버지한테 부담 주는 거 걱정하지 마. 그게 아버지 할 일이야. 서연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다 말하면 길어요. 길면 길게 들을게. 말해봐. 서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정란의 혼수 목록부터 드레스 피팅 이야기부터 예단 금액까지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최인철은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서연이 다 말했을 때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겠어.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두 글자가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두 글자였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 박정란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 내일 혼수 체크하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요. 서연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내일 회사인데요. 반차 내면 되잖아요. 결혼이 더 중요하지 회사가 더 중요해요? 서연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서연이 반차를 내고 박정란을 만났어요. 백화점이었습니다. 혼수 체크를 명목으로 나온 자리였는데 박정란이 이것저것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매장, 주방용품 매장, 그리고 어느 순간 명품 핸드백 매장 앞에 섰어요. 여기 좀 들어가요. 서연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정란이 직원에게 뭔가를 물어보더니 핸드백 하나를 꺼내 달라고 했어요. 검은색 가죽 클러치였습니다. 직원이 가격을 설명했어요. 43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도연이한테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어때요? 서연이 잠시 박정란을 봤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연이 카드 한도가 있잖아. 이번 달에 이것저것 써서 잠깐 서연 씨 카드로 해줄 수 있어요? 다음 달에 도연이 용돈 들어오면 줄게. 서연이 그 말을 들으며 한 박자 쉬었어요. 죄송한데요, 어머니. 저도 지금 결혼 준비 비용으로 카드가 빠듯해요. 빠듯해요? 그 정도도 없어요? 박정란이 핸드백을 내려놓으며 서연을 봤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실망인지 비웃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됐어요, 그럼. 그 세 글자가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남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결국 거절했다는 것. 그것이 이 여자의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저장될지. 백화점을 나오는 길 박정란이 말했어요. 서연 씨,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야 해요. 도연이 어머니라고 해서 다 참아주는 게 아니야. 나도 할 말은 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무언가를 삼키며 그날 밤 서연이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도연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에게 말을 잘 못했어요.
성격 탓이기도 하고 오래된 가족 역학 탓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 사흘 전 하객 명단을 최종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웨딩홀 측에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하객 명단을 정리해서 도연에게 보냈어요. 그날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하객 명단 확인하셨는데 서연이 쪽에 상공회의소 관련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하객 면면이 좀 격이 있어야 한다고. 도연이 아버지 사업 관계분들 앞에서 신부 측 하객이 너무 수수하면 뭔가 그렇다고. 서연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도연아, 하객 면면이 격이 있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 친척이랑 친구들인데. 나도 알아. 어머니가 좀 그러시잖아. 좀 그러신 게 아니야. 그게 정상적인 말이야? 도연이 말이 없었어요. 도연아, 나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어머니한테 제대로 한 번이라도 뭐라고 한 적 있어? 아니잖아. 항상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했지.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어머니한테 화나. 근데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셔서 바뀌시기가 어려우셔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살아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도연아, 나 지금 많이 힘들어. 그 한마디가 나왔을 때 도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아, 나 내일 어머니한테 말할게. 제대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줄 수 있어? 응, 할게. 서연이 전화를 끊고 잠시 천장을 봤어요. 이 결혼이 맞는 것인지 처음으로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2달 전부터 희미하게 있었던 의문이 오늘 처음으로 형태를 갖췄어요. 결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도연과의 결혼이 아니었어요. 이 집안과의 결합이, 이 여자가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최인철의 집이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오피스텔 18층.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최인철이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전화 이후로 그는 오래 생각해왔어요. 딸에게서 들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혼수 목록, 드레스 피팅, 예단 금액, 하객 면면,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 수준, 격, 집안. 최인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그 말들을 한 여자가 자신의 사돈이 될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서연은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서연이 받게 될 것들이 지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어요. 최인철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명함첩이 있었어요. 두꺼운 가죽 커버.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꽂혀 있는 명함들. 건설사, 금융사, 부동산 개발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정부 부처 인사들.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그는 오래 그 명함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닫았어요.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것을 오래 생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결정을 이끌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한 시점이 있다는 것을. 최인철이 창밖의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강 위에 흔들렸어요.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10월의 2번째 토요일,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가든 웨딩홀. 하늘은 맑았어요.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란이 골라준 드레스였어요. 서연이 원했던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최인철이 들어왔어요. 진청색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는 서연이 직접 골라준 것이었어요. 어때요, 아버지? 예쁘다. 두 글자였어요.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서연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꽉? 아버지. 응.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동안. 알아. 그래도 해요. 그래. 에. 최인철이 딸의 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놓았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이 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인철이 딸의 팔을 끼고 통로를 걸었어요. 하객들이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통로 끝에 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최인철이 딸의 팔을 도연의 손에 넘겼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인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객석으로 돌아가는 길. 최인철의 시선이 강씨 집안 측으로 향했습니다. 앞줄에 박정란이 앉아 있었어요. 샤넬 재킷, 진주 목걸이. 오늘도 그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박정란이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인철이 그냥 지나쳤어요.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 도연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도연도 참았습니다. 하객석에서 웃음이 번졌어요. 그 자리에서 최인철은 딸을 봤습니다. 12살에 어미를 잃은 이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자신이 점심을 굶으면서 학원비를 냈던 그 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금 저기 서 있었습니다. 최인철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차려졌어요. 하객들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정란이 자신의 지인들과 어울렸어요. 활기찬 목소리, 큰 웃음. 이 자리에서 이 여자는 완벽한 도연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피로연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서연의 친구 민지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저기 도연이 어머니가 저쪽 테이블에서 뭔가 얘기하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서연이 봤습니다. 박정란이 자신의 지인들과 웃으며 이야기 중이었어요. 그 대화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정란이 서연 쪽 테이블을 흘깃보는 순간 그 눈빛이 서연과 마주쳤어요. 박정란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지인에게 뭔가를 더 말하면서 서연은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저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나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오늘이 결혼식인데 오늘 하루만큼은 피로연이 끝났어요. 신랑 신부가 하객들을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하객이 나가고 웨딩홀이 조용해졌어요. 박정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잘 됐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신혼여행 잘 다녀와요. 오고 나면 인사는 해야지. 박정란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서연 씨. 신혼여행 다녀오면 시어른들한테 선물은 기본이에요. 그쪽도 챙겨야 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니까 아버님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마지막 한마디가 서연의 어머니가 없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굳었어요. 최인철이 멀리서 그것을 봤습니다. 박정란이 돌아서는 것을, 딸의 표정이 굳는 것을, 그의 눈이 박정란의 뒷모습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서연과 도연은
마포구의 전세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처음 2주는 괜찮았습니다. 2사람만의 공간이었어요. 아침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다툼이 없지는 않았어요. 서로 다른 생활 습관들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의 신혼이 겪는 것들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박정란의 연락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주 2회였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 다녀왔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들이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연락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서연 씨 신혼집이 마포라고 했는데 거기는 좀 학군이 안 좋지 않아요? 나중에 아이 생각하면 강남이 낫지 않을까? 서연 씨, 도연이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제대로 챙겨줘야 해요. 서연 씨, 도연이 생일에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아, 근데 서연 씨가 음식 솜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그냥 내가 할게요. 말 하나하나가 단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집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아버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도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한번, 어머니, 서연이가 좀 힘들어해요. 연락을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한테 연락하는 게 잘못이야? 원래 시어머니가 챙기는 거잖아. 챙기는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담? 내가 뭐 나쁜 말 했어? 나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부담이면 어쩌라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박정란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락 횟수가 늘었습니다. 결혼 2달째 박정란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전화로. 서연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는 지인들 모임이 있어요. 강남 쪽에서 하는데 같이 가요.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모임이에요? 우리 사교 모임이에요. 도연이 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소개해야 하니까 당연히 참석해야지. 서연은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자리에서 거절하면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토요일 강남의 한 호텔 연회실 10명 남짓한 모임이었어요. 모두 박정란과 비슷한 연배의 여자들이었습니다. 박정란이 서연을 소개했어요. 우리 며느리예요. 서연 씨, 박수가 났어요. 친절한 미소들이 서연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여자가 물었어요. 서연 씨 어디 출신이에요? 지방 쪽이에요. 학교는요? 서연이 대학 이름을 말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였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박정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나름 성실하고 착해요. 뭐 공부는 좀 부족했지만, 그 공부는 좀 부족했지만이. 서연이 미소를 유지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눌러야 유지되는 것인지 이 방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 길, 박정란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잘했어요. 자리 잘 지켜줬어. 그 자리 잘 지켜줬어라는 말이 칭찬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서연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공부는 좀 부족했지만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칭찬과 함께 온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서연이 집에 돌아와 욕실에 들어갔어요. 샤워를 켜고 그 아래에 섰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 안에서 잠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래 울지 않았어요. 씻고 나왔습니다. 도연이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괜찮았어.
어머니가 좀 그러셨지? 괜찮아. 도연이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도연이 어머니에게 뭔가를 말하리라는 기대는 이미 서연에게 없었습니다. 결혼 넉 달째. 그것이 터진 것은 어느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박정란이 마포 아파트에 잠깐 들르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도연이 회사 일로 잠시 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 혼자 집에 있었어요. 박정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몇 개 들고 있었어요. 내가 좀 만들어 봤어. 도연이 좋아하는 거. 서연이 고마운 척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박정란이 주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가져온 반찬을 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안을 보더니 서연 씨, 냉장고가 좀 허전하네요. 반찬을 잘 안 해요? 퇴근하고 피곤할 때는 좀 시켜 먹기도 해서요. 시켜 먹어요? 맨날? 맨날은 아니에요. 도연이가 좋아하는 거 직접 해줘야지. 결혼한 여자가 집에서 반찬을 제대로 못하면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회사 다녀요. 나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다 했어요. 어머니 시대랑 지금이 달라요. 박정란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서연을 봤습니다. 달라? 뭐가 달라요? 밥 차리는 게 달라졌어요? 남편 챙기는 게 달라졌어요? 서연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 말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집에서 반찬을 못하면 일하는 말이요. 그게 틀려요? 아닌가요? 박정란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 말했는지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도연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도연이 밥도 도연이가 챙길 수 있어요.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머, 남편 보고 밥을 시켜요?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박정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화를 끝내는 방식이었어요. 잘 알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가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알았어요. 그것은 어차피 말이 안 통한다는 성극기였습니다. 박정란이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봤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물을 끓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정란이 말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서연 씨 아버님은 요즘도 일을 안 하세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서연이 물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박정란을 봤습니다. 왜요? 그냥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걱정? 이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걱정한다고. 아버지는 잘 지내세요. 그래도 수입이 없으시면 나중에 힘드시잖아요.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건지. 어머니, 서연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뭐 잘못 걱정했어요? 아버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은 걱정이 아니에요. 그건 조사예요. 박정란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머, 내가 며느리한테 조사를 해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서연 씨?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경 써주니까 좋은 거지. 그냥 놔두면 돼요? 서연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도 힘들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 연락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정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내가요? 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반찬도 가져다 주고 연락도 하고 모임에도 데려가고 그게 다 부담이에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이 저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공부가 부족했다는 말, 아버지 노후 걱정, 집안 수준, 이런 말들이요. 박정란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다 잘못했네요. 잘됐다. 앞으로 연락 안 할게요.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알았어요.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무슨 일이야? 이야기가 좀 됐어. 어머니가 많이 화나신 것 같던데. 나도 화났어.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아, 너는 어머니 편이야, 내 편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둘 다 편이야. 둘 다 편인 게 가능해? 도연이 답하지 못했어요. 집에 와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봤어요. 마포의 가을 하늘이 넓었습니다. 결혼 5달째. 서연과 박정란 사이의 냉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정란은 앞으로 연락 안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흘 만에 깨졌어요. 도연에게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도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연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직접 연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간접적인 메시지들은 오히려 더 교묘했어요. 도연아, 서연 씨가 요즘 어때? 집안일은 좀 하고 있어? 도연아, 이번 주 주말에 집에 와. 서연 씨도 같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셔. 도연아, 서연 씨가 임신 계획은 있는 거야? 우리 나이 생각하면 빨리 손주 봐야 하는데. 도연이 이것들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집안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느 날 밤 도연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사돈 어른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셔. 서연이 도연을 봤어요. 아버지를요? 응. 며느리 아버지인데 한 번은 봐야 한다고. 서연 씨 어머니는 안 계시니까 그냥 아버지만. 서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여쭤볼게. 최인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도연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래. 어떠세요? 최인철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나는 괜찮아. 서연이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분이 또 뭔 말을 하실지 몰라서요. 걱정 마. 아버지. 서연아. 이번에는 내가 직접 보는 게 좋겠어. 그 말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직접 보는 게 좋겠어. 서연은 그 말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알겠어요. 약속이 잡혔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구의 한 카페였어요. 최인철과 박정란, 강문호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서연과 도연도 동석했어요. 최인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점퍼 차림이었어요. 면바지, 흰 운동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박정란 부부가 들어왔어요. 박정란이 최인철을 봤습니다. 상견례 그날과 같은 눈으로. 그 스캔이 다시 이루어졌어요. 점퍼, 운동화, 그리고 그 눈빛이 가볍게 내려앉는 것. 자리가 잡혔습니다. 음료가 나왔어요. 강문호가 먼저 분위기를 풀려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뵙는 게 맞는데 늦었네요. 아이들이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습니다. 최인철의 짧은 답. 강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박정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쉬고 있습니다. 쉬신다고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박정란이 잠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이 긴장했어요. 이 서두가 나오면 언제나 좋지 않은 말이 따라왔습니다. 서연 씨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생활비도 내고 결혼 비용도 많이 부담했는데요. 앞으로도 그 아이 혼자 다 감당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수입이 없으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도연이한테 기대시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말이 나오는 동안 서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서 꽉 쥐어졌습니다. 강문호가 헛기침을 했어요. 여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제가 틀린 말을 하나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최인철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또렷했어요. 그 소리 하나에 테이블 위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최인철이 박정란을 봤어요. 그 눈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상견례 그날과 그 눈이 어떤 온도인지 박정란은 잊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눈을 받은 강문호는 이상하게 등줄기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사모님, 최인철이 입을 열었어요. 사돈간에 할 말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내 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요. 박정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네. 서연이가 결혼 비용을 혼자 부담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연 씨한테 기댈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정란이 피식 웃었어요. 아버님이 지금 수입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건지 최인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정란을 봤어요. 그 침묵이 거절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남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문호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얼굴이나 봅시다. 아이들 잘 지내면 됐지. 박정란은 강문호의 말에 따르듯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최인철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이 남자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런 눈으로 말하는 게 어색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스치는 불편함으로 사라졌습니다. 자리가 끝났어요. 박정란 부부가 먼저 나갔습니다. 서연과 도연이 뒤를 따랐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박정란이 서연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잘 챙겨요. 그분이 나중에 뭔가 잘못되면 결국 도연이가 힘들어지니까. 서연이 멈췄어요. 어머니, 응? 저희 아버지는 저 혼자 챙길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박정란이 의아한 표정으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서연이 최인철 쪽을 봤어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아이폰. 화면에 금이 가 있는. 그것을 들여다보는 눈이 차분했어요. 방금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아버지, 응? 저희 결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최인철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딸을 봤어요. 도연이가 문제야. 그 집이 문제야? 그 집이요. 도연인? 도연이는 좋아요. 근데 도연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을 못해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최인철이 잠시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연아,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해. 아버지가 대신 해줄 수 없어. 알아요. 근데 최인철이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그 화면 위에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어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인철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알게 돼.
그 주 월요일 아침 서울 여의도 IFC 빌딩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문호가 내렸어요. 비서에게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무실 입구, 로비가 조용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단출한 인상이었어요. 불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출함에서 어떤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 공간이 자신을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강문호가 이 사무실에 오게 된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진영건설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삼남 INC 이재성 회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반포 재개발 컨소시엄에서 파트너를 재검토하겠다고 이유를 묻자 상부에서 방향이 바뀌었다고만 했어요. 이재성이 총수인 회사에서 상부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거기에 신한은행에서 대출 재조정건 관련 추가 담보 요구가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협의 중이던 부동산 펀드에서도 보류 연락이 왔어요. 세 가지가 한 달 안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강문호는 직감으로 알았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한 투자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CK인베스트먼트 쪽에서 반포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보겠느냐고. 강문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금이 급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사무실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강문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가를 등지고 앉아있던 남자가 몸을 돌렸어요. 강문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 얼굴을 강문호는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 파크 팰리스 라벤더 홀, 낡은 점퍼, 흰 운동화. 아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인지를 못하신 건지라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남자. 2달 전 카페에서 내 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요라고 말했던 그 남자. 최인철. 그런데 오늘의 최인철은 달랐습니다. 양복이었어요. 맞춤 재단된 군더더기 없는 진청색 양복. 그 아래로 드러난 체형이 넓은 어깨, 고등 등. 낡은 점퍼 아래 이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강문호는 그때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이 회장실이, 이 여의도 IFC 12층이. 앉으세요. 최인철의 목소리. 상견례 그날과 카페 그날과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낮고 담담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간에서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같은 목소리인데 다르게 들렸습니다. 강문호가 천천히 앉았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테이블 아래서 흔들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최인철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밀었어요. 강문호가 받아들었습니다. CK인베스트먼트 그룹 회장 최인철. 명함을 쥔 손이 떨렸어요. CK인베스트먼트. 건설업을 하는 강문호가 이 이름을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알려진 이름이었어요. 조용하지만 무거운 이름. 운용 자산 규모 약 3조 2천억 원. 국내 중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요 투자자. 미디어 노출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하는 회사. 그래서 회장 얼굴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 회장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왜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최인철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분이신 줄 알았더라면. 최인철이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강 대표님. 강문호가 말을 잃었어요. 이런 분이신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가 회장인 줄 알았더라면 그날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강 대표님이 하신 말이에요.
강문호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반박하려 했어요.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상견례 날, 사모님이 내 딸 앞에서 한 말을 기억하세요? 강문호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집안 배경이 다르다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내 딸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강 대표님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랬어요. 혼수 목록, 예단 금액, 드레스 피팅, 하객 면면, 카페에서 아버지 노후 걱정, 매번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을 했어요. 수준, 격, 집안, 그게 사모님이 하신 일입니다. 강문호가 긴 숨을 내쉬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집사람도. 최인철이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강문호를 봤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를 만든 이유 중 하나였어요. 최인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밀었어요. 반포 재개발 건 우리 쪽에서 PF 500억 규모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문호가 받아들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읽었어요. 첫 번째 조건, 이 투자는 진영건설이 아닌 제3의 사업체와 진행한다. 진영건설 참여 불가. 두 번째 조건, 반포 재개발 컨소시엄에서 진영건설은 제외된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조건이 없었어요. 사과를 요구하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강문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결혼은요? 서연 씨와 도연이. 최인철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강 대표님, 저는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온 겁니다. 강문호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그것을 봤습니다. 이 조건대로 하면 진영건설이 반포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한텐 치명적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강문호가 물었어요. 최 회장님, 이게 다 저희 집안이 서연 씨한테 한 일 때문입니까? 최인철이 강문호를 봤습니다. 사업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강문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최 회장님, 네. 서연 씨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최인철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문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문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정란이 거실에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여의도. 사업 미팅이요? 응. 강문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코트를 벗지 않았어요. 정란아, 최인철 씨 있잖아. 서연 씨 아버지. 왜요 갑자기? CK 인베스트먼트 회장이야. 박정란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CK 인베스트먼트. 응. 침묵. 박정란이 천천히 남편을 봤어요. 그 점퍼 입고 왔던 사람이? 응. 또 침묵이었습니다. 박정란의 눈에 여러 가지가 지나갔어요. 충격, 당혹,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의 싸늘함. 그러나 그것이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여자는 그런 감정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반포건이 그렇게 된 거야? 아마도. 얼마짜리 회사야? 운용 자산 3조 넘어. 박정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란아, 우리 반포 사업에서 빠지게 됐어. 뭐요? CK가 진영건설 없이 진행한대. 이미 삼남이 빠졌고 은행 쪽도 막혔어. 우리가 빠지면 올해 자금 계획 전체가 흔들려. 박정란이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거야? 확인은 못했어. 근데 이 타이밍이면 화해하면 안 돼? 강문우가 아내를 봤어요. 정란아, 최 회장이 화해를 원하는 사람으로 보여. 박정란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최인철은 오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화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진영건설을 뺐어요. 그것이 이 남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결정이었습니다. 이 집안과 엮이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 엮임을 끊는 방식으로 사업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박정란이 창밖을 봤습니다. 상업고 나왔고 지금은 일도 안 한다더니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다르게 들렸어요. 그 점퍼 아래에 3조가 있었다는 것이, 그 낡은 운동화를 신고 파크 팰리스에 왔던 그 사람이 자신의 남편 사업을 손 하나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그 사람이 그날 라벤더 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치를 당하면서도 물잔을 들여다봤다는 것이, 그것이 무기력함이 아니었다는 것이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박정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강도연이 서연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연아, 나 지금 바로 집에 가도 돼? 응, 와. 도연이 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도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 서연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서연이 도연을 봤습니다. 뭘 들었어? CK 인베스트먼트. 서연이 아버지가 그 회장이셔? 서연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응.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밖에 알리는 걸 싫어하셔. 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아, 진짜. 나는 몰랐어. 진짜로. 알아.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걸 다 아시면서. 응. 도연이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기다렸습니다. 서연아. 응. 나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어제. 서연이 눈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결혼 준비부터 지금까지 다 잘못됐다고. 어머니가 뭐라 하셨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현실을 말한 거라고. 서연이 작게 웃었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알았어. 어머니는 안 바뀌셔. 평생 안 바뀌실 것 같아.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응. 너는 이 결혼 계속하고 싶어? 서연이 창밖을 봤어요. 마포의 겨울 하늘. 회색이었습니다. 도연이 너는 좋아. 지금도. 근데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내 아버지는 계속 저평가받아야 하고 나는 계속 수준 타령 들어야 하고. 도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내가 막아줄 수 없어? 도연아, 넌 어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잖아. 결혼한 지 5달이 지나서. 그 전에는 한 번도 못했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그 말들을 할 때 내가 옆에 있었던 경우가 얼마야. 드레스 피팅, 모임, 아버지 노후 걱정. 그때 너는 어디 있었어? 도연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 거 알아. 그냥 어머니 앞에서 약한 사람인 거야. 근데 나는 그 약함을 평생 감당해야 해. 어머니가 나한테 뭔가를 할 때마다 내가 막지 못하는 것을. 도연의 눈이 젖었습니다. 서연아. 응.
그게 내 잘못이야. 나도 알아. 알면 뭐해. 바꿀 수 있어? 침묵. 서연이 말했어요. 나는 이 결혼을 끝내고 싶어. 그 말이 나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아, 나는. 도연아, 너 때문이 아니야. 너는 좋아. 근데 너 혼자로는 안 돼. 이 집안 전체가 문제야. 그리고 이 집안은 안 바뀌어. 도연이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응, 더 일찍 잘했어야 했어. 그 말이 잔인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연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도연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저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정리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도 크게 다툼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서연 쪽에 불리하지 않게 처리해줬어요. 그것이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날 서연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잘 살아. 응. 서연이도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나.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도연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돌아섰어요. 법원 복도를 걸어나가는 서연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걸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정란에게서 서연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되어서 유감이에요. 서연이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유감. 그것이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어요. 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인정하지 않은 채 결과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한 것이었어요. 서연이 그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마포가 아닌 조금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어요. 베란다에서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이전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아버지가 종종 왔어요. 점퍼 차림으로 흰 운동화를 신고 반찬을 사들고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별말 없이 있다가 갔습니다. 그게 최인철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서연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 잘 결정한 거 맞죠? 최인철이 밥을 먹다가 딸을 봤습니다. 왜? 그냥요. 가끔 도연이 생각나서요. 도연이가 그리워? 아니요. 그냥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최인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서연아. 예. 그 집이 서연이한테 맞지 않았어. 서연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아요. 아는 것과 느끼는 건 달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어요? 느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최인철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어미 잃고 너 키울 때 잘하고 있는 건지 맨날 몰랐어. 아는 건 알았는데 느끼는 건 따로였어. 서연이 눈을 깜빡였어요.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그래도 잘하셨잖아요. 그래. 예. 저는 행복했어요. 어릴 때 최인철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가에 아주 잠깐 무언가가 스쳤어요. 그것이 눈물이 되도록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영건설 반포 재개발 사업 참여가 무산된 것은 업계에 조용히 알려졌습니다. 진영건설은 그 여파로 올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강문호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대안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정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끝내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교 모임에 나가면 여전히 웃었습니다. 여전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만 예전처럼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변화의 전부였어요. 강도연은 혼자 살았습니다. 서연과 헤어진 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퇴근 후에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이 뜸해졌어요. 박정란이 연락하면 짧게 답했습니다. 그것이 도연이 낼 수 있는 최대의 거리였어요. 최인철은 오늘도 논현동 국밥집에 와 있었어요.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면바지, 흰 운동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국밥 한 그릇 앞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민준이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2시에 종로 미팅 있어요. 알아. 그리고 서연 이사님께서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드시자고요. 서연은 최인철의 회사에 합류했어요. 이혼 이후 한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제대로 보고 싶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최인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해. 전화를 끊었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사골 국물 위로 김이 올라왔어요. 최인철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어요. 논현동 골목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세탁소와 편의점 사이, 낡은 건물 앞으로. 오늘도 그 골목은 조용했어요. 이 남자가 여기서 일어나 어느 빌딩으로 걸어가든, 어느 회장실에 들어가든, 어느 테이블 맞은편에 앉든 그는 여기 이 자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국밥집의 사람, 낡은 점퍼의 사람, 흰 운동화의 사람. 그것이 그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를 그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박정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렸어요. 그녀의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라벤더 홀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 말들이 얼마나 자신이 좁은 세계 안에서만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는지 이제 어렴풋이 알았어요. 어렴풋이? 완전히 아는 것은 아직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이 여자의 한계였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계속됐어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